안녕하세요. 황혼의 서재입니다. 늘 그 자리에 앉으신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어쩌면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고 그 상처가 아직도 당신의 손에, 아니,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보듬고 용서의 길로 가지만 어떤 이는 불꽃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으며 오직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불에 탄 내 손을 보며 웃었죠. 어차피 죽었을 몸, 내게 감사해야지라고. 이제 제가 그 불구덩이에 당신을 던져줄 차례입니다. 68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자, 이정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그녀의 삶은 한낱 사연이 아닌 우리 시대의 아픔과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롤로그.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고물상. 한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정순. 68세. 깡마른 몸에 삶의 풍파가 그대로 새겨진 깊은 주름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죠. 할머니는 낡은 가죽 탁자를 손으로 쓸어봅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촉감. 그리고 문득 그녀의 손등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된 낙인처럼 그 흉터는 이정순 할머니의 삶을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려 놓았죠. 고물상은 할머니의 삶 자체였어요. 먼지 쌓인 물건들은 하나하나 그녀의 기억 조각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버려진 인생이 그녀의 손에서 다시 숨을 쉬는 곳. 그곳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을 버리고 간 세월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작은 탁자에 앉아 낡은 회중시계를 닦고 있었어요. 이 시계는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시계를 손에 쥘 때마다 할머니의 뇌리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죠. 1980년대 초, 이정수는 20살의 앳된 여공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방직 공장은 그녀의 전부였어요. 공장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었죠. 그때 공장에는 송대영이라는 젊고 야심찬 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늘 우리는 식구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야심이 가득했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공장 기숙사 낡은 난로에서 불꽃이 튀어나왔을 때 정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회중시계를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 10년 뒤에는 꼭 여기서 벗어나서 번듯한 가게를 차리는 거야. 친구의 말에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기숙사 전체를 집어삼킨 화재. 불길 속에서 아비규환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불이야, 불이야. 정수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뜨거운 불길은 그녀의 손등을 덮치고 말았죠. 안 돼! 문이 잠겼어! 살려줘! 엄마! 살려줘! 그때 정수는 멀리서 불을 끄는 대신 지켜보고만 있던 송대영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 그날 밤 공장 문을 걸어 잠갔던 한 남자의 뒷모습도요. 정수는 겨우 목숨만 건졌지만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차가운 잿더미 속에 묻히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공장 화재 사건은 난로 과열로 인한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되었고 송대영은 거액의 보상금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죠. 그리고는 유유히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68년의 시간이 흘러 고물상 할머니가 된 이정수는 매일 그 회중시계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살아남은 것이다. 그녀의 조용한 분노는 복수라는 이름의 활화산이 되어 지금 막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중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의 복수를 향한 시간의 증명이었죠. 제1장 평화로운 일상 속의 작은 균열. 고물상 할머니 이정순의 하루는 늘 같았어요. 해가 뜨면 손등에 화상 흉터가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며 물건들을 정리했죠. 손때 묻은 물건들은 그녀의 친구이자 가족이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를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회중시계는 시간을 잊은 채 멈춰 있었지만 할머니는 매일 그것을 닦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의 버려진 인생이 그녀의 손에서 다시 숨을 쉬듯 그녀의 삶도 언젠가 다시 움직이기를 바라면서요.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요, 저희 아버지 유품인데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요. 할머니께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정순 할머니의 단골인 젊은 청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청년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정순 할머니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그저 고물상 할머니로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우연히 서류철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서류철을 향했죠. 서류철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어요. 아차! 할머니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일 방직 공장 화재, 20대 여성 여럿 사망, 사측의 관리 부실 논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잊었는데 왜 이 냄새가 아직도 나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기사 속 사진 한 장이었어요. 기숙사 불길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해명하는 젊은 사업가. 바로 송대영이었죠. 그리고 그 기사 아래 작게 인쇄된 인터뷰 내용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장 송대영, 화재는 개인적 관리 부실. 그 옆에는 그를 돕던 변호사 이름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최병철 변호사.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의 작은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되었어요. 그녀는 잠든 순간에도 불길과 비명을 보았죠. 난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 남자도 다 잊고 살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이 낡은 고물상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서류철을 놓지 못했어요. 마치 그 안에 잃어버린 자신의 삶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날 더 집어삼키겠지. 그래,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 이젠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을 거야. 할머니는 고물상 한편에 쌓여있던 낡은 서류와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난 흉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향한 결의의 징표가 되어가고 있었죠. 과연 이 낡은 고물상 할머니는 자신을 짓밟았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서류철을 건넨 젊은 청년은 단순한 단골일까요? 제2장 오래된 상처의 재발견. 이정순 할머니의 고물상에는 매일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낡은 물건들이 쌓여 있고 햇살은 무심하게 그 위로 쏟아졌죠.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낡은 서류철 속에서 발견한 송대영의 이름. 그 이름 석자는 잠들어 있던 그녀의 과거를 한꺼번에 끄집어냈어요. 정순 할머니는 손등의 흉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상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죽지 않고 살아남으라고 생긴 상처가 아닐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철 속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화재 사건의 증인 명단이었어요. 대부분은 이미 죽거나 행방불명이었죠. 하지만 명단 맨 아래에 최병철 변호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의 자녀인 최재우라는 이름과 함께 현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최병철, 최재우. 할머니는 두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전화를 걸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맑고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최재우 변호사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한순간에 현재로 되돌아온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혹시 당신 아버지께서 최병철 변호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혹시 아버님을 아시는 분이신가요? 할머니는 자신을 영일 방직 공장에서 살아남은 이정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재우는 놀란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야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돌아가셔서라고 말했죠. 그 후 두 사람은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최재우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죠. 그는 할머니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할머니, 아버님께서 사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글쎄다. 난 잘 모르겠다만 그냥 그날 밤 송대영 그 양반이 모든 걸 덮었다는 것밖엔. 할머니는 최재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진정성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약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왜 이토록 친절한 걸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지만 그녀는 그 의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저 청년이 날 도와줄 거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저들을 벌할 수 있을 거야. 68년 동안의 고통, 이제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재우 변호사는 할머니가 송대영의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를 자신의 복수 계획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순 할머니는 그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복수의 설계자. 이정순 할머니의 고물상 마당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물은 흙먼지와 뒤섞여
탁한 물줄기를 만들었죠. 마치 할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최재우 변호사의 제안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과거의 사건을 재조사해 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송대영 회장을 법적으로 심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전의 사건을, 그것도 거대 권력의 뒤에 숨은 사람을 한낱 젊은 변호사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재우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모든 것은 증거 싸움입니다. 송 회장은 이제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지만 과거의 잘못까지 지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함께 파헤쳐 봅시다. 그날 이후 이정순 할머니와 최재우 변호사는 복수라는 이름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고물상은 조용한 사무실로 변모했죠. 낡은 탁자 위에는 방대한 양의 서류들이 쌓여갔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그날의 사소한 단서들을 찾아냈고, 최 변호사는 그 단서들을 바탕으로 과거의 신문 기사, 법원 기록 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숙사 문은 분명히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남자. 난 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셔츠에 박힌 SY라는 이니셜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할머니의 말은 복수 계획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어요. 최 변호사는 그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대영 회장이 당시 입었던 옷의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를 소유했던 기업들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그럴수록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SY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니셜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남자가 송대영 회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최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기억을 은근히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자신의 기억을 강하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녀의 분노는 그녀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죠. 난 내 눈을 믿어. 그날 밤 그 남자의 셔츠에 분명히 SY라는 이니셜이 있었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했어. 할머니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는 송대영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송 회장이 추진 중인 뉴드림 시티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는 것이었어요. 뉴드림 시티는 송대영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그의 모든 권력이 담겨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송 회장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복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송 회장이 가장 아끼는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면 그는 무너질 겁니다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죠. 할머니의 손등에 난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분노가, 그녀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그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불구덩이를 선물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 변호사는 왜 이정순 할머니를 돕고 있는 걸까요? 그의 아버지 최병철은 왜 증인 명단에 있었을까요? 할머니의 복수극은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4장 위험한 동행. 이정순 할머니와 최재우 변호사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최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송대영 회장의 뉴드림 시티 프로젝트 서류를 건넸습니다. 방대한 양의 서류에는 복잡한 재정 문제와 환경 문제들이 얽혀 있었죠.
최 변호사는 송 회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아내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류는 너무 방대했고 할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를 모두 분석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저에게 맡기세요. 최 변호사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이미 서류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이 챙겨두고 할머니에게는 격가지 서류만 건넨 상태였죠.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 이 젊은이는 내 복수를 도와주려는구나. 나처럼 한을 품고 살아왔나 보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지만 복수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송대영 회장은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정순 할머니가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눈치채고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송 회장이 할머니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이 경고는 오히려 할머니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고물상 한편에 숨겨둔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보았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그녀의 삶처럼 느껴졌죠. 그때 그녀의 눈에 회중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들어왔어요. To SY 이니셜. 그리고 그 아래 From B씨라는 글씨도. 할머니는 B씨가 최병철 변호사의 이니셜임을 직감했어요. B씨, 최병철? 할머니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왜 송대영에게 이 시계를 선물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계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걸까? 모든 것이 퍼즐처럼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최 변호사에게 말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이 사실을 혼자서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최 변호사가 이정순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송 회장이 자선 행사를 엽니다. 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그곳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최 변호사의 말에 동요했습니다. 이것이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사장은 송대영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기자와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낱 고물상 할머니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 변호사는 왜 굳이 그 위험한 장소로 할머니를 이끌려고 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송대영과 최재우의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의 복수심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5장 가짜 승리와 진짜 절망. 송대영 회장의 자선 행사 날. 이정순 할머니는 최재우 변호사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평생 고물상에서 낡은 옷만 입고 살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복수라는 목표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행사장은 송대영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듯 화려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송 회장을 향해 환호했고 그는 그들의 찬사를 즐겼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순 할머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송 회장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송 회장님 잊으셨습니까?
40여 년 전 영일 방직 공장에서의 일을.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행사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송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어요. 아, 이 할머니는 제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며 제게 특별히 부탁하신 분이죠. 저희가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송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이정순 할머니는 회중시계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송 회장님, 이 시계는 당신이 제 친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주인은 바로 그때 최재우 변호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나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진정하세요. 이건 저희 아버님께서 아끼시던 시계입니다. 송 회장님께 드릴 선물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기자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는 기자들을 향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죠. 이 시계는 저희 아버님께서 송 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유물입니다. 할머니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했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믿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B씨 최병철, 최 변호사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송대영 회장의 변호사였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회중시계는? 할머니는 최재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죠. 그날 이후 최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송 회장이 잠시나마 당황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롭게 사십시오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 공허해졌거든요. 난 복수를 한 게 아니야. 난 노란한 거였어. 최재우, 그 아이가 나를 가지고 논 거였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최재우가 자신을 이용해 송 회장에게 접근했고 자신의 복수를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복수 계획은 허위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물상 마당에 빗물이 스며들 듯 할머니의 마음에 새로운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던 그들은 이제 그녀를 비웃고 있었어요. 제6장 절망의 끝 그리고 시작. 허위 승리의 쓴맛을 본 이정순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최재우 변호사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신뢰를 이용해 할머니의 복수심을 잠재우려 했죠. 할머니, 이제 충분합니다. 송 회장도 잠시나마 공경에 처했으니 그걸로 만족하시죠. 그의 말은 마치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그 친절함 속에 숨겨진 싸늘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고물상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물은 그녀의 눈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복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망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구덩이에 갇힌 듯 뜨거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회중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그리고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날 밤 송대영의 곁에 서 있던 남자. 그의 셔츠에 분명 SY라는 이니셜이 있었어. 그런데 회중시계는 왜 프롬 B씨일까? B씨, 최병철, 최재우의 아버지. 할머니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SY는 송대영이 아니라 송대영의 아들일 거야. 송영호. 그는 그날 밤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기숙사 문을 걸어 잠갔고 최병철 변호사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송대영에게 이 시계를 선물했어. 아니, 최재우는 알고 있었던 거야. 모든 진실을 그는 내 복수를 돕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감추려고 나를 이용했던 거야. 할머니는 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조력자가 사실은 자신의 복수 대상과 한패였다는 사실. 그녀의 절망은 분노로 그리고 다시 새로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낡은 고물상에서 홀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더는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리라 다짐했죠. 그녀의 상실감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좋아. 최재우, 내게 마지막 거짓을 선물했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선물해주마. 그녀는 최 변호사가 건넨 서류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격가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서류들.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눈에는 그 서류들 속에 숨겨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 방직 공장 화재 사건을 덮기 위해 송대영과 그의 아들, 그리고 최병철이 맺었던 검은 거래의 흔적들. 그것은 모두 송대영의 뉴드림 시티 프로젝트 서류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이정순 할머니는 고물상에 앉아 68년 전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회중시계와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마침내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송대영 회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최재우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의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죠.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7장 최후의 심판, 그리고 각성. 모든 진실을 깨달은 이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치 맹수처럼 자신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송대영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의 아들과 그들을 도운 최재우까지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죠. 할머니는 직접 송대영의 아들이자 뉴드림 시티의 실세인 송영호를 찾아갔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원수의 아들. 그녀는 송영호에게 회중시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시계 기억하십니까? 당신 아버지와 최 변호사 아버지가 주고받은 선물. 그리고 당신의 죄가 담긴 시간. 송영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그날 밤의 비밀이 한낱 고물상 할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다니.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렸죠. 하지만 송영우는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할머니. 이 낡은 시계가 무슨 증거라도 된다는 건가요? 그는 비웃듯이 말하며 할머니를 내쫓으려 했어요. 물론입니다. 이 시계에는 그날 밤 당신이 걸어 잠근 기숙사 문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회중시계의 용두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시계 안쪽에서 아주 작은 열쇠 하나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최재우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열쇠를 보고 경악했어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자, 최 변호사.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아버지의 죄와 당신의 아버지인 송대영의 죄를 당신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나를 속여 아버지를 지키려 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시작부터 틀려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최재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용서하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렸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송대영과 송영우, 그리고 최재우까지 모두를 향한 복수를 완성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세상을 향한 정의의 외침이 되었어요. 제8장 변화와 통합.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이정순 할머니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송대영과 그의 아들 송영우,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은폐하려 했던 최재우 변호사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먹먹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고물상으로 돌아와 낡은 회중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삶을 멈추게 했던 과거를,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를 증명하는 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에 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닌 68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던 걸까? 복수가 나를 구원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 공허함은 대체 뭘까? 할머니는 자신을 괴롭혔던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용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끝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고물상의 모든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철, 먼지 쌓인 책,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까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치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등에 남은 화상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 흉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나는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 흉터는 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될 거야. 한겨울에 차가운 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한없이 고요하고 따뜻했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삶의 상실을 극복한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가 되었어요. 에필로그.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이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물상을 정리했어요. 이제 그녀의 고물상에는 과거의 낡은 물건들이 아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화분에 물을 주며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을 보며 미소 지었죠. 송대영과 최재우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가끔 동네 공원에 앉아 햇살을 쬐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손등에 난 흉터는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를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고 나는 여전히 여기 살아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고물상에 들른 한 젊은 기자와 마주쳤어요. 그 기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할머니는 기자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은 없었어요. 오직 그날의 아픔과 함께 살아남은 이정순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모든 것을 되찾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인 것 같아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내 안의 분노를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고물상을 정리하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동백꽃 식당. 빨갛게 피어나는 동백꽃은 그녀의 처절한 복수심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동백꽃 식당 문을 엽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할머니의 삶이 담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아름다운 동백꽃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아 처절한 복수극을 펼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복수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어요. 용서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정순 할머니처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은 아픔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는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복수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